우리 명목 GDP에 네. 비해서 지금 24% 저평가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3천 가거든요. 24%라면은 예. 적정 수준만 가도 24%인데 저는 올해는 이제 외국인 주식을 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들어가지고 개인은 팔고 외국인이 지금 예. 코스피 시장에서 3조 원 좀 이상 산 것 같은데요.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환율이 떨어질 때는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샀거든요. 코스피도 저평가됐고 환율도 환율 떨어지니까 양쪽에서 뭐 외국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예. 외국인이 주식을 살 것이다. 그러면 누가 파냐? 누구 손가 사면 누군가 팔아야 되는데 그동안 기관 개인들이 개인이 주식을 많이 팔겠죠. 샀는데 그렇군요. 아마 개인은 팔고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국면. 뭐 이런 국면에서는 네. 사실 우리 개인들이 주식을 더 많이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할 시기다. 네,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새해가 다가왔습니다만 올 한 해 새해도 이런저런 걱정, 근심, 뭐 불안 꽤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도 일단 뭐 설 연휴 때는 편히 쉬시되 또 완전히 마음 놓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올 한 해 경제와 투자 트렌드 어떻게 될지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저희가 설 특집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투자 분야, 특히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전망을 해보려고 말씀드린 대로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리죠. 예, 킹영익으로 불리시는 김영익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지난 한 해는 뭐 이리저리 바쁘셨고, 예, 뭐 그 어느 때보다도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김영익 교수님을 사칭하는 아주 나쁜 친구들이 여기저기 막 카카오톡 방도 만들고 막 그래서 아주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를 믿고 많이 봐주시는 예. 건 감사한데요. 예. 일부 그 사칭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저 속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음. 뭐 유튜브 방송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저 아닙니다. 예, 저는 아유. 종목 추천 안 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도 예, 저를 잘 그러게요. 모르신 분들이 예. 많이 좀 속으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새해에는 저희가 F킬러 하나 들고 예,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방매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일단 2023년 경제 어떨 것 같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여쭤보면 뭐 어떻게 말씀 주세요, 보통? 예, 지난 한 해 동안 상고였었는데요. 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었었죠. 삼고. 예, 그런데 올 연초부터 나옵니다만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 실제로 뭐 우리나라 세계 경제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현재의 경기는 보지 마시고 미래 경기를 나타내는 이런 지표를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래 경기를 나타내는 장단기 금리차나 뭐 선행지 순환 변동치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올해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지표에 희망이 보입니까? 장단기 금리 차는 그래도 장기 금리가 높아야 희망인 거고. 예, 예. 선행지수 동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네, 예. 예, 그런데 조만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는 좀 떨어지는데 이제 단기 예.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면서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축소되거나 혹은 플러스로 돌아설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선행주 순환 변동치. 뭐 이걸 가지고 제가 2021년 6월에 정점이었습니다. 주식 비중 좀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예상해 보면 뭐 계속 그 추적해 봐야 되겠으면 3월 전후에 저점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오르면은 현재 경기는 나쁘지만은 앞으로 경기는 좀 좋아진다. 이런 의미를 담거든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예,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 주는 지표인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에서 우리나라 선행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OECD 거는 2001년 5월에 정점을 치고 네. 우리 것보다 한 달 먼저 정점을 치고 꺾였고요. 우리 선행지수 통계청 거는 6월을 정점으로 지금 계속 꺾이고 있거든요. 작년 6월. 예. 예. 아니 2021년 6월이. 2021년 6월.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계속 꺾였어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예측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올 3월 전후로 저점을 칠 가능성이 높더라. 예.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경기는 나쁘지만은 미래의 경기는 이제 서서히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3월 정도까지.
그런데 이 주가라는 거는 뭐 현재보다는 미래를 반영하니까 예, 예. 3월의 바닥이면 주가는 1월의 바닥일 수도 있고 2월의 바닥일 수도 있잖아요. 예. 아니면 더 먼저 바닥이어서 지금 올라오는 중일지도 모르고. 예. 예, 저는 코스피가 2135까지 떨어졌는데요. 예. 예, 그게 저점이 아니었을까. 이미 바닥은 바닥을 쳤는데 찍고. 예. 지금은 현재 경기가 나쁘니까 억누르고 있다. 미래 경기는 서서히 이제 앞으로 좋아질 텐데 네. 그 두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현재 경기가 나쁘니까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는데 이제 갈수록 경기 지표는 나쁘다. 선행 지수가 반등한다. 네. 아마 2분기 중후반 가면은 뭐 이런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저는 저점은 쳤을 것이다. 찍었다. 예. 그럼 아직 저 비중 조절 못 하시거나 안 담은 분들은 얼른 좀 담으세요. 마음 좀 놓고 그런 쪽이세요? 예. 그래서 아마 저 올 연초에 또 2200 밑으로 한번 떨어졌었습니까? 예. 뭐 그때 뭐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았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2200에서 최근에 2400까지 거의 20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예.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번 조정을 활용하셔가지고 네. 예,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물가 상승률 자체는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예. 아직도 뭐 숫자가 높게는 나옵니다만 예. 말씀하신 대로 무섭게 나오던 숫자보다는 좀 줄었고 예. 이런저런 뭐 희망은 보이긴 하는데 미국 연준은 그런 거 자꾸 기대하지 말라고 아주 나쁜 거라고 그 세상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예. 겁을 주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예, 저는 저 지금 시장하고 연준 위원들하고 의견 차이가 크거든요. 예. 예, 그런데 미 달러 가치가 달러 지수가 114에서 최근에 102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준 위원 믿는 경제 지표가 별로 없죠 요즘. 예, 그렇습니다. 그 외환 시장은 예, 미국이 4.5%라는 금리에서 견딜 예. 수가 없을 것이다. 조만간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예,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채권 시장도 뭐 금리가 저 10년 국고채 수익률이 4.2%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뭐 3.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외환시장 채권시장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거의 마무리할 것이다. 조만간 인하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데 뭐 연준은 뭐 금리를 계속 좀 더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예, 그런데 가장 그 물가가 중요한데요. 예, 제가 물가를 수요 공급 측면에서 예측해 보니까 우선 그 GDP 갭률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예, 실제 GDP와 잠재 GDP 차이입니다. 이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가 능력 이상으로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하로 거죠. 둔화됐다 이미. 예. 예, 그리고 통화 정책도 보면 미국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예. 예, 제가 뭐 피셔 방정식이라고 장기적으로 예, 미국의 적정 통화 증가율은 유통속도 변화를 빼면요 명목 GDP 성장률하고 비슷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거의 같았어요. 평균은 0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공급됐다가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는데요. 예, 코로나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공급을 해버렸어요. 돈을. 예, 한때 적정 통화보다 예, 거의 뭐 27%포인트 더 공급해버렸거든요. 그게 심지어 소비자들의 주머니에까지 꽂힌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통화는 공급해도 그냥 은행 금고에 있거나 예. 뭐 M1에서 머무르거나 예. 그런 비중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렇죠. 2021년 4월 달에는 그냥 부자들 빼고 가게한테 그냥 다 주니까. 1,400달러씩 줘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는데 예, 지금 최근 그 통화정책 보니까요. 적정 통화보다도 거의 7%포인트 적게 공급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 3분기 데이터인데요. 네. 4분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4분기 데이터 보면 거의 10% 정도 적정 통화보다 덜 공급할 것 같습니다. 이만큼 긴축을 지금 빨리 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코로나 때 한창 풀어놓은 게 너무 많이 예, 풀려서. 너무 많으니까요. 예, 그리고 원자재 가격 안정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금리를 계속 인상했지 않습니까? 예, 금리를 인상하면은 그 FOMC 발표문에도 예, 이제 그동안 금리 올린 것에 시차 효과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제가 시차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도 감소하고 물가도 떨어지거든요. 생각보다 약효가 빨리는 안 나타나는 거죠. 예. 금리 인상이.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당장은 조절 않고요. 뭐 앞으로 몇 개월 원래 쓸 계획을 세웠는데 그대로 쓰다가 이제 서서히 뭐 6개월, 9개월, 12개월 지나면은 조절을 하게 되는데 예. 12개월 후에
그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미국이 금리 올리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이니까 3월부터니까요. 올 봄쯤 예. 되면 미국인들이 피부로 정말 고물가를 느끼게 될 거다 가장 강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소비를 줄일 거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수요가 이축될 거라는 건데요. 예, 그런데 미국 사람들 요새 가계 저축률 보니까 작년 1월에서 12월까지 평균이 3.2%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요. 2005년에 미국 이거 금융위기 바로 직전 2년 전이었거든요. 예, 그때 2.9%였어요. 미국 가계저축이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미국 사람들 그동안 정부에서 돈 준 돈 그다음에 자기가 번 돈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예, 다 써버렸으니까 앞으로 쓸 돈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그러려면 소비가 줄어들죠. 미국 GDP의 72% 차지하는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돼요. 지금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연준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까지 타이트한데 이 사람들이 저축이 낮으니까 이제 돈을 쓰려면은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나가야 되죠. 그래서 실업률이 아마 오르고 소비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오르면은 예. 연준 위원들도 생각이 바뀔 거예요. 올 봄부터는. 예. 그래서 저는 시장이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 결국은 올랐을 것이다. 연준 위원들도 이제 소비 데이터, 뭐 실업률 데이터 보면은 생각이 서서히 달라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월, 뭐 4월 가면서 데이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게 바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근거일 텐데 예. 연준 위원들은 고등학생도 아니고 본인들도 나름 전문가인데 그거 알면서도 그냥 마지막까지 좀 겁주는 게 시장의 군기를 좀 잡는다는 차원에서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뭔가 좀 그들만 보고 있는 썸띵이 있을까요? 예, 그들만 보고 있는 지표도 있을 텐데요. 예. 예, 그런데 뭐 중앙은행 목표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물가가 목표가 2%인데 예, 지금 내려봤자 그 12월 6.5% 아닙니까? 예. 현재 물가는 높으니까요. 현재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사실 그 통화 정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면 우리나라나 미국도 다 9개월 특히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통화 정책은 선제적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예, 그런데 연준 위원들은 우리 또 한국은 금통위원들도 현재 경제 지표를 많이 보죠. 네. 예, 대표적으로 저 한국은행이 2008년 8월에 기준금리 인상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며칠 후에 미국에서 위기가 왔죠. 네. 그러니까 단 며칠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고요. 현재 통화정책 방향은 현재 상황을 보고 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테일러 준 측에 의해서 미국의 그 적정 금리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그 추정을 해봤어요. 예, 물론 꼭 여기에 따라 정책을 펼치는 거 아니지만 최소한 방향은 같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적정 금리 수준이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고요. 우리 화면 보면 파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고 예, 예. 노란색, 주황색이 교수님이 계산하신 예. 유명한 정책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계산하겠죠. 예, 예. 저 금리 수준인데. 예, 그런데 제가 뭐 미국 경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전망한 게 아니라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넣어가지고 예. 올 4분기까지 한번 전망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올 4분기에는 적정 금리 수준이 2.9%로 나와버려요. 지금 4.5%죠. 그러면 4분기에는 적정 금리가 현재 금리보다 많이 낮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최소한 1.5% 포인트 이상은 예, 내려야 할 것 같다. 예, 그래서 금리는 저는 4분기에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정도의 차이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예. 이제 미국도 이제 이 그런 금리의 플럭추에이션이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금리에서 대충 유지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통 보세요? 예, 저는 한 2.5%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 연준도 그 FOMC 점도표 찍어놓는데요. 예. 장기적으로 적정 금리를 2.5에다가 2.5. 다 그 점을 많이 찍어놓고 있거든요. 그럼 코로나 발발하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대충 올려놨다가 이제 코로나 때 금리 제로 금리 만들어 놓고 이번에 팍 올린 건데 예. 코로나 오기 전 금리 수준이 이제 계속 미국 연준이 대충 여기까지는 올려놓자 하는 그 라인이었겠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뭐 하반기쯤 가면은 다시 2.5% 네. 뭐 이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때쯤 돼서 우리나라 기준 금리는 그럼 어느 정도 될 걸로 혹시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금리는 저는 뭐 3.5%까지 지난번 아.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서 올렸는데요. 예. 이게 끝이 아닌가 그렇게 그래서 보고 기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예. 더도 못 올리고. 예, 그래서 금통위원들도 지금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세부는 3.75%까지 더 올려야 되는데 현재 경제 상황에서 예. 뭐 이번에 저 금통위에서 두 분은 동결하자고 금리 인상을 반대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들은 한 3.5%이 정도 보는 것 3.5까지.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테일러 준 책 우리나라 네. 한번 추정해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4분기에 2.6% 정도 나옵니다. 지금 2.6. 3.5%니까 네. 4분기에 2.6%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100bp 4분기에는 정도.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거 계산했던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금리보다 우리나라 거가 더 낮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물가보다 더 낮기 때문입니다. 미국보다도 활력이 없는 나라라는 뜻이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 경제가 그 잠재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는 국면이고요. 예, 그다음에 물가가 미국보다 더 낮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경제가 지난해가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데이터가 2월 말에 발표되거든요. 속보치라고 GDP. 예, 그런데 제가 뭐 전망이 뭐 한 마이너스 0점 전분기 대비 0.3% 정도. 뭐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이 있는데요. 네. 예, 작년에 저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이 그만큼 못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소비력이 줄어들고요. 예, 그다음에 자산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주가가 코스피가 한 30% 고점에서 떨어졌고 최근에 그 집값마저 좀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난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뭐 9개월, 12개월 특히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예. 예, 소비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투자가 예, 기업들이 작년에도 설비 투자가 감소했고요. 올해도 뭐 한국은행, 정부마저 전망치 보니까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기업들이 그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이죠. 예. 예, 수출이 작년 4분기 뭐 9월까지는 플러스였습니다. 10월부터 지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예. 예, 전년 동월 대비 9월에서 10월까지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데 아마 올 1분기는 거의 20% 정도 마이너스 이 정도 확대될 것 같습니다. 수출이 예예. 전년 동월 대비요. 그럼 무역 적자 규모는 그냥 유지되나요? 아니면 전년 대비니까 적자 규모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좀 왜냐하면 수입이 많이 수입이 줄어들고 많이 좀 줄어들어서 예, 그리고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내려갈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원유를 그 10억 배럴 정도 1년에 도입하는데 뭐 유가가 작년 평균보다 한 $30 정도는 올해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300억 달러 정도 예. 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 근데 작년에 우리 무역 수지 적자 보니까요. 중동 국가에서 거의 1,000억 달러 가깝습니다. 사우디 한 나라만 한 380억 달러.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다 중동 퍼주고 있는 거예요, 코리아는. 그렇습니다. 이거 참. 그래서 중동에서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예, 많이 받아야 뭘 되는데. 받아오든. 그러니까 그런 거기 공사는 그냥 우리가 다 그냥 도급으로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해야 뭐 됩니다. 그게 이제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아. 예, 그래서 작년에 그 무역 흑자 보면은 베트남에서 많이 벌었고요. 네. 베트남에서 벌고 미국에서 벌고 작년에 저 중국에서도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세 나라에서 벌어가지고 중동에 중동 가서 갖다 원유 준. 도입하는 데 쓰고 있고요. 일본에다가 소재 도입하는데 한 200억 갖다 달러 쓰고. 정도 적자 내고 있어요. 아이 참. 그래서 올해는 그 유가가 좀 안정되면서 예. 무역 수지 적자는 많이 작년보다는 축소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도 시장 상황을 보면 올해 이제 4분기쯤 가면 내려갈 것 같고 예, 예.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더 안 오르는 상황에서 4분기쯤 가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네요. 미국보다 폭이 크지는 않아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적정한 기준금리 수준은 한 2.5 4분기에 예. 우리도 예. 그 저는 정도 보신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2%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 거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게 예, 이게 시장의 자산 가격에는 그동안 자산 가격 망가진 게 금리 올라가서 그런 거라면 예, 반대면 올라갈 텐데 예, 또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낮다는 건 활력도 없고 뭐 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장도 낮고 자산 가격은 그럼 어느 뭐에 장단 맞춰서 길게 보면 움직일까요? 아주 길게 보면은 예. 우리나라 주가는요 명목 GDP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변동하거든요. 예. 이게서 제가 우리 명목 GDP로 추정하는 적정 주가예요. 장기적으로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하지만은 예, 계속 이 추세를 따라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적정 주가 추정하면 한 2,960 정도 되는데 예. 작년 말에 2,236이니까 작년에 우리 코스피가 24%나 저평가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뭐 다른 경제 지표도 보지만 이게 이제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지난 2년 동안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주가가 많이 조정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 추정해 보니까요. 역사상 주가가 저평가 정도가 가장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표 보면서 예, 제가 올해부터는 주식 사십시오. 예, 그런데 이게 저 미국의 경우는요. 네. 미국도 같은 방향으로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13% 정도 여전히 가대평가됐어요. 여전히. 그리고 올해 좀 낙관적으로 봐서 명목 GDP가 4% 성장한다고 그래도 예. 뭐 적정 수준이 한 3,600 S&P 500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주가는 아직도 그 가대평가 영역에 있는데 우리 주가는 그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또 우리 그 코스피 시가총액이 M2하고 통화량과 예, 비교하면 예. 그 유동성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고평가됐다가 최근에 완전히 가소평가형으로 들어서 버렸고요. 통화량 비해서도 코스피는 예, 저평가형이 들어섰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월별로 보는 게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예. 우리가 워낙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수출하고 주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음. 예, 그런데 2021년 뭐 이때고 수출도 증가했으면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2021년 6월에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한 36%가 가대평가됐습니다. 예. 예, 제가 이걸 보고 주식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예, 지금은 가소평가형으로 들어서 버렸거든요. 지금 수출이 안 좋습니다. 예. 아까 수출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뭐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좋은데도 주가가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 보면은 우리 코스피는 가소평가 영역이다. 지금은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주가가 조정 보일 때마다 예, 지금은 계속 비중을 담아두는 게 늘리셔야 좋을 된다. 것 같다. 예. 야, 기억나요? 저쪽에 한참 올라갈 때 김영익 교수님만 나오면 김영익 교수님은 경계하라, 주의해라 뭐 그랬는데 예. 많은 분들이 김 교수님만 나오면 그 다음 날 주가 또 올라 뭐 이러면서 예, 예. 그냥 한참 그랬다가 예. 그 멀리 지나오고 나니까 저 때가 그랬네요. 예. 근데 꼭 그 아침 방송 3프로 TV에서 뭐 주가가 안 좋을 때 저를 부르셔가지고요. 그 조금 떨어질 때 뭐 떨어지면 제가 나오면 또 올랐죠. 맞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 제가 봤던 모든 경제 지표에서 주가 코스피가 완전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오늘 보내주신 지표들 보니까 주식 투자 쉽네요. 쉽죠. 네, 저런 거 봐서 고평가할 때는 팔고 예. 초평가할 때는 사고 예. 보니까 뭐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보니까 30년 넘게 계속 저 추이를 유지하면서 예. 오르내리는 거면 예. 예. 그냥 저거 보고 하면 되는 겁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잘 조절하면 오늘 예. 상한가를 치더라도 거품이라면 팔 수 있는 예,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주식 투자하시는데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명목 GDP 유동성 그다음에 이런 거 수출 가지고 기준을 설정하고 이게 고평가되면은 네. 예, 저는 뭐 주식 비중 많이 줄이든지 아니면 인버스 같은 거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다양한 예. 파생 상품 뭐 인버스 같은 게 ETF 같은 게 있으니까 네. 뭐 손해 안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고평가된 것 같아서 인버스 ETF를 샀는데 예. 그랬는데도 한 20%씩 뭐 더 오르기도 하잖아요. 고평가 국면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예. 그럼 나는 오른 것 같은데 내 계좌는 20%가 내려 있고 예. 주변에서는 막 축제를 하고 있고 예. 남들 낼 때 같이 내리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럴 때 마음을 어떻게 달래죠 그럼? 아, 그럴 때는 저 기준을 설정합니다. 제가 인버스 살 때는 5% 제가 산 거야. 5% 손실 나면은 네. 단기적으로 제 방향이 틀렸구나.
손실 처리를 해버려요. 길게 보면 내 의견이 맞더라도 예. 단기로는 더 올라가는구나. 예. 그리고 저 인버스는 저는 절대 뭐 오래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인버스는 저는 뭐 리스크 알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주가는 오르니까 네. 절대 인버스는 오래 가지고 있는 건 있으면 안 되죠. 아닙니다. 예, 그런데 뭐 이렇게 떨어질 때 리스크 관리에 서 제가 인버스를 좀 활용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그것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인버스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이게 지나치게 가대평가되면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한 1.5배 정도 사죠. 아하. 내려갈 것 같으니까. 예, 내려갈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내려가면은 1.5배 인버스니까 오히려 약간의 이익을 나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저는 이익을 냈었어요. 코스피가 24%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투자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은 세상의 흐름에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올해는 뭐 저희들도 벌겠죠, 뭐. 예, 그렇습니다. 주가 오르니까 예. 오른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말씀하셔 주신 이 전망과 현재 상황에 비해서는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만약 잘 안 맞는다면 예상할 수 있는 변수, 이게 하나가 마음에 걸리긴 걸려, 이런 거는 없습니까? 걸리는 게 있죠. 북한 문제, 특히 이거 중국 문제, 중국, 예, 대만 문제, 이런 외생적인 충격들이 와버리면은 뭐 충격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요. 예, 그게 그 심각한 충격만 아니라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줄 것이다. 뭐 이런 외생적인 충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다른 분야에 가서 집값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뭐 제가 보기에는 집값 경착륙이거든요. 요즘 예, 우리나라 집값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예, 지금 집값은 저는 좀더 집값 내릴 걸로 하락 본다? 국면 초기라고 보는데요. 뭐 집값이 더 심각하게 떨어져가지고 뭐 가계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뭐 가계 부실을 높아지고 그다음에 비은행 금융회사들 네. 뭐 부동산 투자 많이 하는 PF 투자를 많이 하는 저축은행이나 일부 증권사들 뭐 그런 것들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충격이 한번 오면은 예, 사실 뭐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주가는 저런 저평가 고평가 기준이 있어서 예. 주가는 이제는 충분히 많이 내린 것 같다는 평가를 한다면 예. 부동산은 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그 사이클을 구해 보면요, 작년 네. 6월을 정점으로 이제 6개월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예, 부동산 사이클이 한 번 꺾이면은 6개월에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주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집값을 평가할 때는 세 가지거든요. 네. 예,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또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세 가지로 평가하면요. 네. 아직도 20-30% 가대평가돼 있어요. 20%. 예, 물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PIR이라고 그러죠.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네. 그러니까 서울 중간 가구 기준으로 하면은 2021년 말에 그게 19배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 중간 가구 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에 있는 중간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19년이나 걸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작년 9월 통계까지 발표됐습니다만 17.7배거든요. 근데 장기 평균이 한 12배예요. 아직도 높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월세 지수라고 있는데 통계청 소비자 물가 계산하는데 월세 지수라고 있거든요. 그 월세 지수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그게 프라이스 렌트 레이쇼 뭐 이런 예. 거로 평가하는데 그것도 많이 높아요? 그것도 전국 평균 20%고요. 서울은 지금 아파트는 한 38% 높습니다. 예. 적정한 정도보다. 예. 저는 그런 거 볼 때 아직도 집값은 이제 그러면 집값이 그 적정한 정도까지 접근하기도 합니까? 웬만하면 늘? 예, 그 밑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아, 예. 그렇다면 진짜 많이 높아 있는 상태인 예, 거네요. 그래서 예. 뭐 그 정도 집값이 떨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계속 요새 규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 그런 규제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상할 수 있는 낙폭은 좀 더 남았다. 예.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네. 주가도 그렇지만 주가 아까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36% 가대평가되다가 한 10% 가소평가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게 자산가라는 게 연착륙이라는 게 없어요. 올라갈 때는 펀더멘탈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죠. 예. 집값도 지금 가대평가 영역에 있는데 가소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2009년 10년에 네. 서울 아파트 가격도 핵심 지역도 뭐 30-40%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예, 그런데 뭐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2009년 뭐 3월 달 보니까 우리가 미분양 주택이 16만 6천 가구였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그때 뭐 전세 가격도 폭락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예, 그런데 지금 작년 12월 기준으로 6만 가구가 좀 넘은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10만 가구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예, 예. 뭐 그 정도 돼야지 예. 뭐 집값이고 저점이다. 그리고 이제 규제를 지금 거의 안 하는데 지금 두 가지는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은 예, 그대로 여전히 규제 안 하고 규제점을 두고 예, 그다음에 DSR이라고 대출 규제. 예, 40% 그거는 지금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까지 해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예, 저점에 저점에 가까워진. 근접할 것이다. 예. 그거 해제하는 거 보면 이젠. 예, 그렇습니다. 뭐 그게 해제하면은 또 일시적으로는 야, 더 심각해서 해제하나 보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더 떨어질 수가 그럴 수 있는데. 있으나 돌이켜 보면. 예. 뭐 그런 시점 가야지 바닥이 아닐까 그렇게 좀. 그건 보고 정부는 지금 빨리 부동산 저점 잡고 일단은 완만하지만 반등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 있습니다. 예, 그 말씀 맞다면 얼른 그 규제도 풀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네. 정부 주요 그 정책 당국자들이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 집값 가대평가됐다. 뭐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돈 빌려서 집 사는 거 아니다. 그래서 DSR은 규제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 그것까지 해제할 규제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안 할 상황이라고 보고 수밖에 없을 있습니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참 말씀 점잖으시게 하는데 말씀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항상 깜짝깜짝 놀랄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건 예. 환율입니다. 환율. 예. 환율은 어떻게 될 걸로 예측하면 좋겠습니까? 예, 저는 그 달러 가치가 그동안 보면 이게 주요 선진국 통해서 달러 가치인데요. 네. 85년 9월 플라자입을 통해 가지고 달러의 악세를 유도했고 이때 51%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 차지하면 31% 24%까지 떨어지거든요. 예, 예. 40% 하락했어요. 그런데 예, 저는 달러 가치 3차 하락이 이제 시작됐다. 아 그래요? 114에서 최근에 102까지 떨어졌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예. 예. 이게 시작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지금 10% 떨어졌는데 앞으로 최소한 20%는 더 떨어질 것이다. 달러 인덱스가요?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떨어질 거고 전체적으로도 떨어지는 국면 큰 흐름인데 예. 달러가. 예. 그런데 작년에는 왜 그렇게 올랐답니까 그럼? 예. 작년에는 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금리를 인상해 버렸지 않습니까? 아 미국에서 갑자기 돈이라는 게 그런 눈이 이벤트가 나타나는 있어가지고 바람에. 수익률 높은데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전자산 선호 현상 예.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요. 일시적인 것인 것 예, 같다. 일시적인 것이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국제 결제은행 기준인데 작년 11월 보면은 네. 달러 가치가 한 31% 정도 가대평가돼 있어요. 그래요. 역사적으로 가대평가 정도가 제일 심각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30% 정도 가대평가됐는데요. 예. 95년부터 2000년까지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그 90년대 중반에 정보통신 혁명이 있어가지고 미국 경제가 고성장 더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신경제다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네, 그렇게 극찬하던 때였었는데요. 지금 미국 대내 불균형 정부 부채 늘어나고 있고 지금 또 앨런 재무장관 국가 부도 난다 빨리 한도를 늘려달라. 법 문제죠 법. 예. 예, 그거 올려달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가 부채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우리나라 와서 삼성전자 오자마자 갖고 나갈 때 현대차 갖고 또 미국 가서도 SK하고 통화했거든요. 예. 투자 좀 해달라는 겁니다. 부채를 그런 거로 견디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국인 증권 투자로 견디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불균형이 심화됐고 31% 가대평가됐는데요. 결국 시간이 가면은 이게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달러가. 예. 그래서 지금 한 10% 정도 떨어졌는데 앞으로 20% 정도 남아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원화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저는 우리 원달러 환율도 1,440원 이 근처까지 갔는데 여기서 고점을 쳤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예, 사실 그 세계 경제가 불안하거나 달러 가치가 오를 때는 우리 돈 가치가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즉 환율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예, 그만큼 우리 경제가 대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GDP는 수출이 40% 넘거든요. 예. 세계 경제가 나쁘면은 한국이 제일 가장 먼저. 큰, 예. 가장 크게. 예. 그런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세계 경제가 좀 안정되면 환율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1,240원까지 환율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예, 저는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 1,100원 정도로 가는 과정이다. 예. 우리가 지난 거 22년간 우리 저 원달러 환율 평균이 1,130원이었거든요. 네. 예, 저는 평균에 접근해가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더 내려갈 거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10년쯤 지나면 달러는 더 약세가 되어 있을 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10년도 그렇고 지나온 10년도 그렇고 달러가 계속 약세가 되어가는 국면. 예, 장기적으로 추세가 달러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예, 그만큼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 IMF가 2027년까지 전망해 놨는데요. 예. 예, 계속 올해부터 미국 비중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계 경제가 아마 IMF가 조만간 전망을 할 텐데요. 한 뭐 2% 안팎 좀 밑으로 전망할 수가 있는데 근데 미국 경제는 올해 최근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0.3%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전망치가. 뭐가요? 비율이? 아니 미국 올해 경제 성장률이 성장률 0.3%요. 아. 세계 경제는 한 2% 정도 성장할 텐데 예. 그건 세계 경제 2% 성장하는데 미국은 0.3% 성장하면 미국 비중이 축소되는 축소되고 거죠. 예.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군요. 미국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미국 경제가 올해 0.3% 성장하기도 힘들다. 사실 0.3%라면은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잘못하면. 예. 근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꽤 예,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면 미국 가계가 지금 저축률이 너무 낮으니까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군이 쇠퇴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근데 또 지난 10년 앞으로 10년간 그럼 어디가 좋을 거냐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이지 그럼 일본이겠나 유럽이겠나 또 중국도 불안불안하고 그래도 미국 아닌가? 미국의 독주 시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 왜 이상한 느낌인가요, 그건? 그런데 지난 그 뭐 1980년부터 글로벌 그 주식시장을 보면은 네. 10년은 이머징 마켓, 10년은 미국이 좋았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거든요. 있었죠. 예. 그래서 1980년대는 이머징 마켓이 좋았고 특히 그때 일본에서 엄청난 거품이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네, 네.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 예, 그다음에 1990년에서 2000년간 특히 저 1990년대 후반에 미국의 신경제로 IT 혁명으로 미국 시장에서 그때는 엄청난 미국이었고. 거품이 발생했다 예.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에서 2010년에는 그 사이는 이머징 마켓이 좋았는데 특히 중국에서 엄청난 큰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됐죠. 네. 근데 지난 10년은 미국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역시 미국이 1등 예. 국가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그렇죠. 거군요. 지난 10년만 보면 예. 미국이 좋았는데요. 앞으로 10년은 저는 미국보다는 이머징 마켓에서 아시아 시장이라는 거죠. 한국을 포함한 예,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 예. 거기에 한국도 좀 끼나요? 예,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요. 예. 미국의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9%였어요. 왜요?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했죠.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시장. 예. 그런데 예. 그때는 미국의 시대였다. 그 10년은. 근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미국의 시대였었죠. 네.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많이 10년은 미국 주가는 아직도 거품이 남아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미국 GDP가 IMF가 전망한 것처럼 세계 비중이 계속 축소라는 겁니다. 축소되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자금 이동, 이 돈이라는 게 똑똑하거든요. 네.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이걸 그 주별로 지켜보는데 작년 11월부터 주식형 펀드 자금 보니까요.
미국으로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음. 아시아 시장으로 계속 더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중국 시장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중국 지역에 어제 뭐 GDP 성장률 발표돼가지고 뭐 많이 낮다. 예, 예, 그러지만 그렇긴 한데. 이 돈이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일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주가도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예, 그러면 미국 자산 비중은 늘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줄이시는 게 좀 낫다는 줄여야 겁니다. 된다. 예. 지난 10년간 그럼 미국의 시대였던 10년에는 미국 달러의 가치도 올랐습니까? 예, 예. 미국 달러 가치가 뭐 정체 보이다가 작년에 많이 올랐죠. 작년에 일시적으로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미국의 시대일 때도 달러가 크게 강세는 아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 추세였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10년은 그 추세로 다시 회귀할 갈 거다. 거라는 겁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하락인 이유는 뭐예요? 계속 미국이 돈을 찍어서 풀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그렇습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란 그 나라의 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GDP가 계속 세계에서 축소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 조금씩 미국은 예. 늙어가고 있다. 예. 예, 그리고 미국의 경제력도 축소될 뿐만 아니라요. 뭐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도 예. 예, 미국이 과거보다 좀 축소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뭐 유럽 몇 개국과 일본 이런 나라들만 네. 뭐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다른 나라들 특히 저 신흥 큰 강대국들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브라질, 네. 예. 인도 그다음에 남하고 예, 그다음에 요새 그 사우디를 보면은 네. 저희들이 미국한테 어떻게 한번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예, 74년에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면서 달러로 결제받았지 않습니까? 85년 그 무렵에요. 미국이 어려우니까 사우디한테 원유 생산 좀 늘리라고 그랬어요. 네. 사우디가 원유 생산 늘리니까 유가가 배럴당 27달러에서 8달러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가서 중간 선거 앞두고 좀 유가 원유 좀 생산 늘려라 그러니까 바이든 떠나자마자 외무장관이 우린 논의한 적도 없다. 그리고 바이든보다는 중국 시진핑이 왔을 때 더 한대해 주고요. 예, 그리고 중국도 그러고 좀 사우디도 그러지만은 예, 중국 사우디의 원유 수출 4분의 1이 중국으로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위안화로 결제해 버리겠다. 중국도 그걸 원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보면서 큰 그 사회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힘이 서서히 약화되고 빠지고 있구나. 있는 중이다. 예, 그런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투자는 해야 될까요? 포트폴리오를 그러면 주식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부동산 아직 좀 더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채권은 어떻습니까? 예, 채권은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사십시오, 괜찮다? 사십시오. 예, 예. 3프로 TV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이 작년 9월, 10월 뭐 4.6%까지 갔어요. 예. 근데 최근에 3.4%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예, 채권 투자하셨다면 단 몇 달 사이에 그 10% 네, 정도 예.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예, 그런데 아직도 우리 금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길게 보면 높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명목 잠재 성장을 추정해보면 한 3% 정도 되는데요. 네. 10년 국제 수익률이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 계속 밑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4% 넘게 올라가지고 적정 수준보다 2로 가버렸거든요. 네. 예, 저는 10년 국제 수익률이 머지않아 3% 미만으로 내려올 이하로 거다. 떨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도 채권 사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런데 그 작년 3분기 기준입니다만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2.1%밖에 안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지나치게 낮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 그 자금 이동 보면은 은행으로 돈이 엄청 몰려들어 버렸죠. 예금자 높게 주니까요. 그렇죠. 5% 금리 주니까요. 예, 저도 일부 제 자산을 은행에다 오랜만에 맡겨봤습니다. 네, 네. 5%, 5년짜리 4.5%. 예, 그런데 지금 그 은행에 들어가 봤더니요, 5%짜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가실 때 좀 얘기 좀 해주시고 가시면 안 됩니까? 혼자 5%짜리 만들고 오시지 말고. 아니 저이 3프로 TV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 프로님이 그 아침에 안 나오셔가지고 거기 아침에 다른 방송 뭐 정프로도 참 의리 없고 그런 거 보면 아 정말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미 저 은행 금리도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떨어졌죠? 예, 맞아요. 대출 금리도 코픽스 보니까 예. 이달부터 좀 떨어지기 자꾸 떨어지고 다음 달에 시작했거든요. 좀 더 떨어지고 그런 예.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은행 예금 대출 금리 떨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예, 문제는 그 주식 비중이에요. 네. 예, 주식 비중이 2021년 말에 23%였습니다. 근데 작년 3분기 보니까 20%로 떨어졌고요. 아마 4분기에는 거의 19% 정도로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주식 비중이 낮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 그래서 23% 갔을 때는 이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명목 GDP 일평균 수출 유동성에 비해서 20, 30% 가대평가됐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20, 30%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할 시기다. 그런데 미국은요. 미국 가계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0.4%거든요. 작년 네. 3분기. 예, 그런데 그 이전 2021년 4분기에는 54%까지 갔었어요. 저기도 조금은 줄었군요. 예. 그런데 50%가 무슨 의미냐면요. 미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계 금융자산의 주식 비중이 43%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아직도 높다는 거죠. 이게 미국서 주식 사람들이 주식을 덜 투자해도 해소될 수가 있지만은 주가가 떨어지면서 예, 떨어지면서 이것이 낮아질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보다는 차라리 우리 주식을 하시는 게 우리나라 주식이 예, 올해 내년은 더 나을 거다. 될 것 같다. 예,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까지 결론을 내리고 나면 보통은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든가 예, 보통 그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 저는 올해는 이제 외국인 주식을 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들어가지고 개인은 팔고 외국인이 지금 예. 뭐 코스피 시장에서 3조 원 좀 이상 산 것 같은데요.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환율이 떨어질 때는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샀거든요. 그렇죠. 둘 양쪽 방향으로 다 먹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코스피도 저평가됐고 환율도 환율 떨어지니까 떨어질 수 양쪽에서 있고. 외국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예. 외국인이 주식을 살 것이다. 그러면 누가 파냐? 누군가 사면 누군가 팔아야 되는데 그동안 기관 개인들이 개인이 주식을 많이 팔겠죠. 샀는데 그렇군요. 아마 개인은 팔고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국면. 예, 저는 뭐 이런 국면에서는 네. 사실 우리 개인들이 주식을 더 많이 사셔야 되는데 2배 레버리지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물론 김영희 교수님 2년 전에는 제 기억 2년 전이 뭡니까? 2년 전이죠. 그때는 정말 주식 거품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야,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시는군요. 뭐 많이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네. 예, 그 2배 레버리지 하려면 거기서 금융협회에서 무슨 교육을 교육도 받아야 받고,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아, 받아가지고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는 안전 마진이 꽤 있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혜혁 교수님은 교육도 받으셨답니다, 여러분. 아, 진짜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올해는 뭐 분위기 좀 달라질 것이다. 올해 내년 뭐 내후년 꽤 오래 길게 보시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명목 GDP에 네. 비해서 지금 24% 저평가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3천 가거든요. 24%라면은 예. 적정 수준만 가도 24%인데 앞으로 그럼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빠질 정도는 아니라서 그래 이쪽입니까?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가 앞으로 주가가 3, 4년 계속 좋을 거라고 하시니 야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시작이고 뭐 이것저것 많다던데 부동산도 거품이고 예. 그게 어떻게 맞지? 이런 생각이 얼핏 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우리 저 명목 GDP가 저는 앞으로 최소한 매년 3%씩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명목 GDP 잠재 수준 추정액 3%고 실질은 2%입니다. 네. 물가는 장기적으로 1%고요. 그럼 명목 GDP가 3% 정도 성장하면은 경제는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주가도 그렇게는 예. 오를 것이다. 예. 우리가 일본식 디플레, 일본은 명목 GDP가 지난 25년 동안 정체거든요. 아직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 물론 10년 후에 가면은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최소한 5년은 명목 GDP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 이상으로 주가는 상승하는데 지금 모든 여러 가지 자산 가격 중에서 제일 그 추세 밑으로 떨어지는 게 주식이라는 겁니다. 예. 시간이 가면은 결국 추세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산의 주식을 좀
편입을 하자. 예, 그렇습니다. 예. 결론으로 들리네요. 자, 한화솔루션의 사업부별 매출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한 2023 경제금융시장 전망. 오늘은 투자, 경제, 부동산 트렌드 중에 투자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꽤 뭐 논리도 명확하고 뭐 결론도 매우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건 오늘이 증권사 은행 문 안 여는 날이라서 이거 뭘 해야 되나, 그럼 교육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뭐 어떤 의미인지도 잘 알겠고요. 예, 아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너무 추워가지고 예. 주가 오를 때도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이거 참 점점 더 그렇게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고 예. 그 진폭이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불안하게. 예. 그래서 에일레 로버트 실러 교수가 그런 걸 그 사회 전념 현상으로 많이 설명을 하던데요. 예. 예, 그런데 이분이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요즘? 예. 네. 저번에 책도 나왔는데 근데 금융 민주주의가 뭐 읽어보니까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 금융에 대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고 예. 모든 국민이 금융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가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정말 그 금융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게 뭐 저희가 뭐 한 거겠습니까? 여기저기 많긴 한데 요즘은 SNS니 유튜브니 이런 걸 통해서 정보, 전문가가 생각하는 정보가 굉장히 빨리 다수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오를 때도 별 시차 없이 바로 반영하고 예. 내릴 때도 별 시차 없이 바로 반영하고 그런 것 같아서 좀 더 정말 그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요. 우리도 저 금융 민주주의 이런 것이 왔으면 좋겠어요. 금융으로 모든 우리 국민들이 맞아요. 부자가 되는 그럼요. 예, 이런 시대가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격차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에너지는 풍부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자, 금융 민주주의를 향해서 올 한해는 달려보겠습니다. 예.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